한 여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불렸던 당나라. 그 눈부신 황금기는 피로 물들며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외칩니다. 양옥환. 우리가 아는 양귀비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경국지색, 즉 나라를 기울게 한 요부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황제 중 한 명인 당현종이 어떻게 자신의 제국 전부를 잊을 만큼 한 여인에게 빠져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한 반란의 불씨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양귀비는 정말 나라를 멸망시킨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썩어가고 있던 제국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양옥환이 등장하기 전 당나라는 개원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끈 인물은 당현종 이윤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약한 황제와 달리 그의 젊은 시절은 강렬하고 총명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측천무 사후 위황후와 태평공주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25세의 이윤기는 군사를 일으켜 위황후 일파를 제거하고 고모 태평공주마저 숙청하며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황제가 된 현종은 명석한 두뇌와 결단력으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개원연호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중요하게 썼습니다. 요숭, 송경 등 유능하고 강직한 신하들을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젊은 현종은 간언을 받아들이고 사치를 금하며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봤습니다. 나라 국가는 가득 찼고 세금이 낮아지자 백성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수도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현종 자신도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이원이라는 왕립음악학교를 세워 직접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백과 두보가 활동했던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 개원의 치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통치한 현종은 50대에 접어들며 지쳐갔습니다. 총명함은 사라지고 자만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직한 신하들은 죽고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들이 들어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인보입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늙은 현종은 골치 아픈 문제보다 달콤한 말을 더 원했습니다. 그는 이인보에게 정치를 맡기고 자신은 예술과 사치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737년 현종의 삶을 뒤흔든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무혜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무혜비는 야심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 수왕 이모를 황태자로 만들기 위해 현종의 다른 아들 셋을 모함했습니다. 현종은 이 말을 믿고 분노 속에서 아들 셋을 모두 죽이라 명했습니다. 이것이 삼자의 비극입니다.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혜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새 왕자의 귀신이 나타난다며 공포에 떨다 결국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는 52세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열정은 식었고 사랑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식사를 거부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가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무혜비가 죽고 3년이 지난 740년 황제의 최측근 환관 고력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텅 빈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줄 새로운 여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폐에게 무해비 마마와 꼭 닮은 절세미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력사는 그녀가 바로 폐하의 18번째 아드님 수왕 이모의 비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왕 이모는 죽은 무해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왕비는 현종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양옥환이었습니다. 그녀는 719년 평범한 관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습니다. 비파 연주의 달인이었고 노래와 춤의 천재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현종이 직접 작곡한 예상우의곡을 완벽하게 출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6세 되던 735년 수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남편 수왕 이모와는 나이도 비슷하고 예술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녀가 수왕비로 산 지 약 5년, 740년.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아버지인 늙은 황제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40년의 어느 날, 현종은 아들 수왕과 며느리 양옥환을 온천 별궁인 화청지로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무해비의 기일을 맞아 가족끼리 조촐하게 추모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고력사의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연회회가 열리고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그때 양옥환이 황제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춘 춤은 바로 현종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곡 예상우의곡이었습니다. 56세의 늙은 황제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어떤 아름다운 궁녀도, 그 어떤 화려한 연회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흑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살의 며느리 양옥환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죽은 무해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무해비가 날카롭고 야심만만한 아름다움이었다면 양옥환은 풍만하고 생기 넘치는 그야말로 만개한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 하나하나, 비파를 연주하는 손놀림 하나하나는 현종 자신의 예술적 영혼과 완벽하게 공명했습니다. 황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멈춰버렸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 유교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이라는 사실. 그 모든 이성이 한순간에 마비되었습니다. 30년간 제국을 현명하게 통치했던 개원의 성군 현종은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여인을 갈망하는 늙은 남자 이윤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감정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양옥환은 어땠을까요? 21살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인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억누를 수 없는 야망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인물, 수왕 이모는 어땠을까요? 그는 불과 3년 전 어머니 무해비를 잃었습니다. 그를 황태자로 만들려던 어머니의 야심 때문에 형제 셋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내마저 자신의 아버지가 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황제는 결심했지만 아무리 절대 권력자인 황제라 해도 대놓고 며느리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비난과 신하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여기서 현종과 그의 측근들, 아마도 이인보와 고력사가 합작한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도 파렴치한 며느리 세탁 작업이 시작됩니다. 도사가 되다 첫 번째 조치는 놀라웠습니다. 현종은 양옥환에게 황제의 할머니인 소성황후 두씨의 명복을 빌라는 명분을 내세워 궁을 떠나 도교의 여도사가 될 것을 명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그녀가 수왕 이모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속세를 떠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태진이라는 도교의 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벽한 눈속임이었습니다. 양옥환은 진짜 도교 사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궁 안에 마련된 태징궁이라는 별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도사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상 그곳은 황제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위한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현종은 태진 도사를 만난다는 구실로 매일 밤낮으로 그녀를 찾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여도사 태진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황제의 여인이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이 이 공공연한 비밀을 알았지만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이 무뎌질 무렵 현종은 두 번째 조치를 취합니다. 아들 수왕 이모에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현종은 명문가의 여인인 위씨를 직접 골라 아들과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야 했던 수왕 이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저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입궁, 귀비가 되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아들 수왕은 재혼했고 태진 도사는 5년 안에 기도를 마쳤습니다. 745년 8월, 현종은 마침내 조서를 내립니다. 여도사 태진을 환속시켜 궁으로 들인다. 그리고 그녀를 입궁시키자마자 황후 다음가는 가장 높은 지위인 귀비에 책봉합니다. 당시 황후의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첫 황후 왕씨를 폐위시킨 후 무해비조차 황후로 책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였던 양옥환에게는 사실상의 황후와 다름없는 귀비의 지위를 내린 것입니다. 이때 양옥환의 나이 26세, 현종의 나이 63였습니다. 이 5년간의 과정은 당시에도 엄청난 논쟁거리였습니다. 유교적 도덕을 중시하는 신하들은 이것이 인륜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반대했지만 이미 이인보가 장악한 조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종의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늙은 황제의 멈출 수 없는 욕망이었을까요? 혹은 양옥환 본인의 야망이 개입된 결과였을까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 5년의 세탁 기간은 현명했던 군주 현종이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나라의 도덕적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한 여인을 택했습니다. 양귀비가 된 양옥환. 그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종은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양귀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는 양귀비에게 황후에 버금가는 대우를 했습니다. 그녀가 쓰는 물건,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먹는 음식은 모두 제국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을 만드는 전문 인력만 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쪽 지방의 과일인 여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 현종은 수천 리 떨어진 남방에서 장안까지 가장 빠른 말을 동원해 여지를 실어오게 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파발마들은 밤낮 없이 달렸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말과 병사들이 지쳐 쓰러져 죽었지만 황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귀비의 미소만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현종은 정치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양귀비와 함께 화청지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끝없는 연회를 즐겼습니다. 현종이 음악을 연주하면 양귀비가 춤을 추었습니다. 늙은 황제는 양귀비를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부르며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양귀비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26세의 여인 양옥환. 그녀는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고 제국의 실질적인 여주인 양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랑이 클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황제의 맹목적인 사랑은 이제 그녀 자신을 넘어 그녀의 가족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분별한 총에는 제국을 삼켜버릴 거대한 괴물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황금시대의 찬란한 빛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양귀비가 귀비가 되자 일개말단 관리의 딸이었던 그녀의 가문은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듯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혜택을 본 것은 그녀의 새 언니였습니다. 현종은 양귀비의 큰언니를 한국 부인, 셋째 언니를 괴국 부인, 여덟째 언니를 진국 부인에 봉했습니다. 부인이라는 칭호는 황족이나 최고의 공신에게만 주어지는 공주보다도 높은 자귀였습니다. 이 세 명의 부인은 황궁의 문을 아무런 제재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황제의 수레와 같은 장식을 사용했고 그들이 행차할 때면 장안의 모든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장안 제일의 저택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저택을 꾸미기 위해 나라의 귀한 물건들이 끝없이 실려 들어갔습니다. 황제는 이 세 부인에게 매년 화장품 값으로만 100만 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셋째 괴국 부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미모가 양귀비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났는데 성격은 훨씬 더 대담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귀족 부인들이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는 것을 비웃으며 자신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며 민낯으로 황제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당시 시인 장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괴국 부인 황제의 총에 받아 이른 아침 말 타고 국문에 드네. 화장이 미모를 더럽힐까 두려워 민낯으로 눈썹만 그리고 군주를 뵙는구나. 이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화장 따위는 필요 없다는 극도의 자신감이자 황제와의 사사로운 관계를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괴국 부인이 현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추문이 장안을 뒤덮었지만 현종도 양귀비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 세 자매가 얼마나 오만했던지 한 번은 그들의 행렬이 길에서 당 현종의 딸인 광령공주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황제의 딸과 귀비의 언니, 누가 길을 비켜야 할까요? 당연히 황제의 딸인 공주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괴국 부인의 하인들은 공주 따위가 감히 길을 막느냐며 채찍을 휘둘렀고 공주가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공주는 울면서 아버지 현종에게 이 사실을 고했지만 현종은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괴국 부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공주의 남편을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황제의 눈에는 이제 자신의 피부티인 딸보다 양귀비의 언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자매의 사치와 오만은 앞으로 등장할 인물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제국을 파멸로 이끈 진짜 암덩어리, 양귀비의 육촌 오빠인 양국충이 등장합니다. 그의 본명은 양소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술과 도박을 일삼는 불량배에 가까웠습니다. 키는 컸지만 행실이 천박하고 무식하여
가문에서조차 그를 양아치 취급하며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촌 동생 양옥환이 귀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수도 장안으로 달려왔습니다. 양귀비는 어릴 적 자신을 무시했던 이 사촌 오빠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현종은 귀비의 친척이니 벼슬을 줘야 한다며 그를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충은 무식했지만 눈치 하나는 비상했습니다. 그는 황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황제와 함께 밤새워 도박을 해주었고 황제가 좋아하는 온갖 음담패설과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현종은 정치 이야기는 지겨워했지만 이런 놀이 친구는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양국충의 승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재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시작으로 불과 몇 년 만에 40개가 넘는 직책을 겸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52년 20년간 조정을 장악했던 재상 이인보가 죽자 현종은 그 후임으로 망설임 없이 양국충을 임명합니다. 시장의 불량배가 불과 7, 8년 만에 당나라 제국의 모든 행정, 재정, 군사권을 총괄하는 우승상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는 유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양귀비의 사촌오빠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양국충이 재상이 되자 나라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양국충의 집 대문 앞은 벼슬을 사려는 자들이 바친 뇌물로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는 승진시키고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 자는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죽여버렸습니다. 개원의 치를 이끌었던 강직한 신하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정은 양국충의 눈치만 보는 간신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낳아도 기뻐 마라, 딸 낳아도 노여워 마라. 못 보는가 양씨 가문이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당시 백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딸 하나 잘 둔 덕에 온 가문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귀비는 이 모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막지 않았습니다. 혹은 막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사랑에만 집중했을 뿐, 그 사랑이 만들어낸 가족이라는 괴물이 제국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방관은 양국충의 탐욕에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았습니다. 양씨 가문이 조정을 썩게 만들고 있을 때 황제의 맹목적인 사랑이 키워낸 또 하나의 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방의 장군 안녹산입니다. 안녹산은 혈통부터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인이었고 어머니는 돌궐족 무당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한족이 아닌 당나라가 오랑캐라 부르던 이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변방에서 양을 훔치다 붙잡혀 죽을 뻔했지만 당시 절도사가 그의 당돌함을 보고 병사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는 싸움에 능했고 눈치가 빨랐으며 여러 이민족의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연기의 천재였습니다. 740년대 그는 변방의 장군으로서 장안에 입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현종과 양귀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외모는 뚱뚱하고 볼품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뱃살이 무릎까지 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뚱뚱한 몸을 이용해 일부러 어릿광대처럼 굴었습니다. 황제와 귀비 앞에서 그는 일부러 넘어지고 어눌한 말투로 아첨을 했습니다. 70대에 가까워진 현종은 이런 안녹산의 순진무구한 야만성을 매우 귀여워했습니다.
조정의 딱딱한 신하들과 달리 안록산은 황제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안록산의 연기는 750년경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양귀비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현종에게 간청합니다. 폐하, 소인은 오랑캐라 아버지가 누구인지만 알았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폐하를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만 감히 그럴 수 없으니 부디 귀비마마를 어머니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황제 현종은 이 기괴한 요청을 듣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늙은 황제에게는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안록산은 황궁에 들어올 때마다 황제인 현종에게 먼저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귀비에게 먼저 어머니라고 외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현종이 아니 왜 아비인 짐에게 먼저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안록산은 멍청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오랑캐 풍속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어머니가 있기에 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종은 이 대답에 또 한 번 배를 잡고 웃으며 그가 더욱 순박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751년 안록산의 생일날에는 역사상 가장 기괴한 쇼가 벌어집니다. 양귀비는 이 거구의 양아들을 축하하기 위해 그를 거대한 포대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궁녀들에게 안록산을 태운 가마를 메고 궁궐을 돌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양귀비는 직접 아기 목욕을 시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거구 장군이 아기 옷을 입고 포대기에 쌓여 30대 초반의 양어머니에게 재롱을 부리는 모습. 이것이 당시 당나라 황궁의 현실이었습니다. 양귀비가 이 기괴한 모자놀이에 동참한 데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녀 역시 안록산의 아첨을 즐기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양귀비가 변방의 안록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재상 2인보를 견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사와 시에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안록산은 양귀비의 침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밤늦도록 단둘이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록산의 손톱이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안록산이 현종 앞에서 실수인 척 양귀비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종이 불쾌해했지만 안록산은 오랑캐라 예법을 모른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이 일화의 진위는 불확실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가까웠습니다. 양귀비가 안록산과 사적인 감정을 나누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강력한 장군을 관리하려 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녀가 불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752년 이인보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는 양귀비의 사촌오빠 양국충이 차지했습니다. 양국충은 무능했지만 오만했습니다. 그는 안록산을 정적으로 보고 매일같이 그가 모반할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반대로 안록산은 양국충을 뼛속까지 경멸했습니다. 자신이 실력으로 올라온 자리를 양국충은 단지 귀비의 사촌이라는 이유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둘의 갈등은 섞일 수 없었습니다. 양국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안록산을 압박했고 장안에 있던 그의 측근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록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양국충이 자신을 죽이려 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현종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현종은 이 복잡한 싸움이 지겨웠습니다. 현종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불러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수였습니다. 양국충은 더욱 안록산을 몰아붙였습니다.
알록사는 황제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록사는 자신이 살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인 범양으로 돌아가 비밀리에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종은 양국충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조정은 양국충이 썩게 만들고 변방은 알록산이 위협했습니다. 이 두 괴물은 모두 양귀비라는 이름 아래 황제의 맹목적인 사랑을 자양분 삼아 자라났습니다. 755년 11월 알록사는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15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안사의 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장안에 도착했을 때 현종은 화청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노여워하며 그 보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록산을 미워하는 양국충의 이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국충은 겉으로는 큰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열흘 안에 반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현종은 이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장안에 있던 알록산의 큰아들을 바로 처형하지 않고 회유책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록산은 이미 아들 하나쯤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종이 뒤늦게 아들의 목을 베었을 때 그것은 알록산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한때 세계 최강이었으나 30년의 평화로 종이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반면 알록산의 군대는 실전으로 다져진 최정예 기병대였습니다. 그들의 징역 속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755년 12월 불과 한 달 만에 동쪽 수도 낙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장안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현종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개원의 치를 이끌었던 명장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군사를 모르는 양국충은 무능한 자들만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알록산의 군대를 보자마자 도망치거나 대패했습니다. 이제 장안의 마지막 희망은 천혜의 요새 동관뿐이었습니다. 현종은 마지막 카드로 고구려 유민 출신의 명장 고선지를 보냈습니다. 고선지는 20만 병력으로 수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략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환관 변령성이 고선지에게 뇌물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현종에게 고선지가 군량미를 빼돌리고 싸우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현종은 이 말을 믿고 명장 고선지를 처형했습니다. 후임으로 가서한 장군이 왔습니다. 그 역시 수비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국충이 문제였습니다. 양국충은 가서한이 공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양국충은 현종에게 가서하니 겁을 먹고 싸우지 않는다며 당장 출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종은 또다시 양국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756년 6월 황제의 명령에 가서하는 통곡하며 20만 대군을 이끌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알록산의 매복에 20만 대군이 무너졌고 가서하는 사로잡혔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방패 동관이 함락되었습니다. 동관 함락 소식은 756년 7월 13일 새벽 장안에 전해졌습니다. 현종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양국충은 자신의 기반이 있는 촉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매달렸습니다. 7월 14일 새벽 현종은 양귀비, 양국충 등 최측근만 데리고 황궁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은 비참한 야반 도주였습니다. 그들은 장안과 수백만 백성들을 반란군의 칼날 아래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개원의 성군 현종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피난길은 지옥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는 쏟아졌고 황제와 귀비는 진흙탕 길을 고통스럽게 행군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길을 막고 울부짖었습니다.
식량도 곧 떨어져 황제는 거친 잡곡밥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 행렬에서 가장 분노한 사람들은 황제를 호위하던 3,000명의 금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자식은 모두 장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의 분노는 한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거들먹거리는 양국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인 양귀비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양씨 일족 때문이다라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위대장군 진열래는 이 위험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15일, 도주 이틀째. 황제 일행은 장안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마회역이라는 작은 역참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비에 젖고 굶주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사들이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3,000명의 병사들이 말에서 내려 현종과 양씨 일족이 머무는 역참을 조용히, 그러나 살기등등하게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에 빠진 병사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대장군 진열래가 결심한 듯 황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곳 마회파에서 당나라의 역사를 뒤바꿀 피비린내 나는 반란을 진압해야 할 황제의 군대에 의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756년 7월 15일, 쏟아지는 비와 진흙 속에서 제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잔혹한 심판이 시작되려 합니다. 양귀비는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 황제가 사랑과 목숨 중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참에 도착하여 겨우 한숨 돌리려던 현종과 양씨 일족. 하지만 역참 밖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무기를 든 채 수군거리며 자신들이 머무는 숙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공포했던 사람은 바로 재상 양국충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병사들 사이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라의 도적 양국충을 죽여라. 저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분노한 병사 수십 명이 양국충이 머물던 숙소로 달려들었습니다. 양국충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는 역참의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지만 빗물에 젖은 담은 미끄러웠고 그는 비참하게 진흙탕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창과 칼을 휘둘렀습니다. 양국충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칼에 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의 목을 베어 창끝에 꿰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피맛을 본 병사들의 광기는 양씨 일족 전체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양국충의 아들 양선을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양귀비의 두 언니, 화려한 사치로 백성들의 원망을 샀던 한국 부인과 진국 부인을 끌어냈습니다. 평생 비단옷만 입었던 그녀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성난 병사들은 그녀들마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유일하게 도망친 사람은 가장 위세가 등등했던 셋째, 궤국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말을 타고 도망쳤지만 결국 병사들에게 따라잡히게 되자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의 손에 죽지 않겠다며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고 전해집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늘을 찌르던 양씨 일족의 권세는 마회파의 진흙탕 속에서 처참하게 끝장났습니다. 황제를 겨눈 칼날, 양귀비를 내놓으십시오.
양국충과 그 일가가 모두 죽었습니다. 역차만 현종은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양귀비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71세의 늙은 황제 곁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밖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0명의 병사들이 창끝과 칼날을 현종이 머무는 숙소로 향한 채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반란 아닌 반란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던 호위대장군 진열래가 숙소 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50년 가까이 현종을 모셨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충성심이 아닌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빗물에 젖은 채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나라의 도적 양국충은 죽었습니다. 하오나, 진열래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오나, 재앙의 뿌리는 아직 폐하의 곁에 남아있사옵니다. 현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앙의 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진열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귀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양국충은 귀비의 오라비였기에 재상이 될 수 있었고 두 사람이 결탁하여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지금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제2, 제3의 양국충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폐하, 병사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종묘사직을 보존하시려거든 부디 양귀비를 포기하시옵소서. 그녀를 군법에 따라 처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양귀비를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충신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무슨 망발이냐. 귀비는 깊은 궁궐 안에만 머물렀다. 그녀가 양국충의 모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짐이 보장하겠다. 그녀는 죄가 없다. 71세의 황제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자신의 늙은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빛, 자신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해 황제로서의 마지막 권위를 짜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저 여자가 모든 일의 시작이다. 병사들은 창과 칼을 땅에 부딪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귀비를 내놓아라. 양귀비를 죽여라. 만약 황제가 계속 거부한다면 당장이라도 숙소로 쳐들어가 황제마저 해칠 듯한 살기였습니다. 개원의 성군, 절대군주. 현종은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굶주리고 분노한 3,000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제국을 버렸지만 이제 그 제국의 군인들이 그의 목숨을 담보로 그 사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이 절망 속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그의 곁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그를 보필해온 환관, 고력사였습니다. 고력사는 현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개원의 칠을 열었으며 양귀비를 황제에게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종의 가장 깊은 곳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고력사는 황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폐하, 진열래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현종은 고력사마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너마저 고력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절규했습니다. 폐하, 저 병사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그 칼날이 폐하께 향할 것입니다. 병사들이 안심해야 폐하께서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폐하의 안전이 종묘사직보다 중요하지 않겠사옵니까? 하지만 지금은 병사들이 우선입니다. 폐하께서 사사로운 정 때문에 대의를 버리신다면 병사들의 마음은 완전히 떠날 것이고 폐하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사옵니다. 고력사의 말은 잔인했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양귀비 한 사람을 희생하여 폐하의 목숨과 제국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귀비냐 아니면 황제 자신이냐, 둘 중 하나는 오늘 이곳 마외파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현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양귀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8세의 양귀비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와 언니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늙은 연인, 황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버리시는 거냐는 원망이었을까요? 현종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밖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쏟아지는 비가 71세 황제의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30년 만에 다시 찾은 유일한 사랑을 자신의 손으로 버리겠다는 침묵의 승낙이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도, 제국의 영광도, 사랑의 맹세도, 성난 병사들의 칼날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의 순간, 개원의 치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력사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황제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양귀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숙소 밖에서는 병사들의 함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침묵에 승낙. 환관 고력사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곁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양귀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양귀비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황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의지했던 남자, 제국의 절대 권력자.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력사가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황제 현종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을 돌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양귀비는 고력사에게 이끌려 역참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어간 곳은 역참 마당 한쪽에 있던 작은 불당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마당의 한 배나무 아래로 끌려갔다고도 합니다. 그 짧은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왕비 시절에 평화로웠던 며칠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탐했던 시아버지의 뜨거운 눈빛을 저주했을까요? 혹은 화청지 온천궁에서 황제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던 그 꿈결 같던 10년의 세월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녀는 이제 황제의 총애를 받는 귀비가 아니었습니다. 성난 군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재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불당 안에 도착하자 고력사는 그녀에게 황제의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칼이나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흰 비단천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실의 여인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황제의 여인으로서 그 고귀한 몸에 병사들의 더러운 칼날이나 창끝이 닿게 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남은 황제의 체면이자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능욕당하거나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기회,
혹은 깨끗하게 죽을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양귀비는 그 비단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황제가 있는 숙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첫 번째 설은 자결입니다. 양귀비가 고력색에 건네받은 비단천을 불당의 대들보에 걸고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황제에 대한 마지막 예의, 혹은 황족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설은 교살입니다. 양귀비가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울며 망설이자 밖에서는 병사들의 아우성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황제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 결국 고력사가, 혹은 고력사의 명을 받은 다른 환관이 그녀의 뒤에서 비단천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강제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양귀비 양옥환은 756년 7월 15일 마웨파의 음산한 불당에서 38세의 나이로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10년 권세는 한 장의 비단천과 함께 끝났습니다. 양귀비가 죽었습니다. 고력사가 떨리는 몸으로 밖으로 나와 진열래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임수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황제가 다른 궁녀를 대신 죽이고 귀비를 숨겼을 것이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는다. 병사들의 살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고력사와 진열래는 병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귀비의 시신은 불당에서 끌어내려져 역참마당의 진흙탕 위에 놓였습니다. 혹은 진열래 장군과 병사들의 우두머리들이 직접 불당 안으로 들어가 비단천에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진 그녀의 모습을 확인했다고도 합니다. 평생을 비단과 향기 속에 살았던 여인의 마지막은 그렇게 수천 명 병사들의 살기 어린 눈앞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국모의 죽음이 아니라 역적의 죽음처럼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확인한 병사들은 그제야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재앙의 뿌리가 뽑혔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창과 칼을 거두고 다시 황제를 호위할 금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끔찍하고 야만적인 죽음의 확인,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마웨파의 피비린내, 나는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숙소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현종. 그는 병사들의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자신이 그녀를 죽였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역참의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이룩한 위대한 제국 개원의 치도 잃었고 남은 삶의 유일한 의미였던 사랑마저 자신의 손으로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성군 현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미친 늙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적군이 무서워 수도를 버리고 부하들이 무서워 여인을 죽게 내버려둔 71세의 비참한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양귀비의 죽음은 분노한 병사들을 잠재웠습니다. 황제의 피난 행렬은 다시 남쪽 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녀의 죽음은 비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종에게 남은 여생 동안 계속될 더 길고 혹독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사랑의 신화는 그녀가 죽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양귀비의 시신이 수습되고
병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자 황제의 피난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여전히 남쪽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촉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종은 말 위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마외파를 벗어나자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버리고 온 그 언덕을.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때부터 길 위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옥환, 옥환.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는 황제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울음은 사랑을 잃은 슬픔인 동시에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이자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병사들과 운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가장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험준한 잔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빗속에서 처량하게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듣고 그는 또다시 양귀비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훗날 이 슬픔은 우림령이라는 곡으로 만들어져 황제의 비통한 심정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없는 피난길은 황제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현종이 슬픔에 잠겨 촉당을 헤매고 있을 때 당나라의 운명은 그의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현종과 함께 피난을 떠났던 황태자 이형이 움직였습니다. 황태자는 마외파의 비극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현종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양국충을 처단한 병사들이 자신을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황태자는 아버지의 행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는 나는 북쪽으로 가 반란군을 토벌할 군사를 모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무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756년 8월 현종이 채 촉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황태자 이형은 영무에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나라의 새로운 황제, 숙종입니다. 이것은 현종의 허락을 받은 양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쿠데타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제국을 가로챈 것입니다. 현종은 촉당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짐이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이 황제가 되었단 말이냐. 그는 이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제에서 물러난 황제, 즉 태상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종에게 내려진 정치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안사의 난을 수습하는 모든 권한은 새로운 황제 숙종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종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도를 잃었고, 제국을 잃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고, 마침내 황제의 자리마저 아들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이제 스촨성의 궁궐에 갇힌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은 8년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안녹사는 757년 자신의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당했고 그 안경서마저 안녹산의 부하였던 사사명 실시밍에게 밀려나는 등 반란군 내부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숙종은 명장 곽자의 등을 등용해 방역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757년 가을 황제군은 수도 장안과 낙양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도가 수복되자 숙종은 촉당에 유배되어 있던 아버지 현종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태상황 전하, 이제 장안으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758년 1월 현종은 1년 6개월 만에 자신이 도망쳤던 수도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환호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장안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란군에게 짓밟힌 궁궐은 불에 탔고 화려했던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아들 숙종은 그를 융숭하게 맞이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감시했습니다. 현종은 자신이 평생을 보낸 대명궁이 아닌 도시 남쪽의 한적한 흥경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상황이라는 이름의 정치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안으로 돌아온 현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회패 사람을 보내 양귀비의 시신을 수습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흙탕 속 역적의 무덤이 아닌 황제의 여인으로서 격식을 갖춰 제대로 장사 지내주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이 마회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1년 반 전 그녀를 급하게 묻었던 그 불당 옆 배나무 아래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이미 썩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단천에 쌓여 급하게 묻힌 시신은 1년 반의 세월과 여름의 비, 겨울의 눈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흙 속에서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 몇 점과 단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생전에 늘 허리에 차고 다녔던 향주머니였습니다. 비단과 육신은 모두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사양의 향기만은 1년 반이 지나도록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향주머니를 수습하여 현종에게 바쳤습니다. 현종은 향주머니를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시신조차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질 수 있는 그녀의 유일한 흔적은 이 차가운 흙 속에서 발견된 작은 향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향주머니를 자신의 침소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그것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현종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아들 숙종은 아버지가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숙종의 측근이었던 환관 이보국은 노골적으로 현종을 핍박했습니다. 이보국은 현종을 흥경궁에서 더욱 외진 상양궁, 즉 태극궁 감로전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상양궁은 늙고 총애를 잃은 후궁들이 죽음을 기다리던 살아있는 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의 곁을 평생 지켰던 환관 고력사마저 모함을 씌워 먼 곳으로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현종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양궁의 차가운 정악에 홀로 갇혔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화가를 불러 양귀비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그 초상화를 벽에 걸어두고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향주머니를 손에 쥔 채 초상화 속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옥환, 그대가 그립소. 내가 잘못했소. 내가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그는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림령을 연주하게 했고 달이 밝은 밤이면 그녀와 함께 춤췄던 예상 우이곡을 들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태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힌 살아있는 망령이었습니다. 762년 5월 양귀비가 죽은 지 6년. 아들 숙종이 병으로 위독해진 지 며칠 뒤 당 현종 이윤기는 상양궁의 쓸쓸한 정악에서 7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기나긴 고통과 참회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현종은 죽었습니다. 안사의 난도 곧 진압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당나라의 황금기는 막을 내렸고 제국은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양귀비를 나라를 망친 요부, 현종을 사랑의 눈먼 암군으로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날 양귀비를 달기나 포사와 같은 그저 그런 악녀 중 하나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종이 죽고 약 50년이 흐른 뒤 한 남자가 이 비극의 무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거이,
호는 낙천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마웨파와 현종의 궁궐터를 방문했다가 이 늙은 황제와 요절한 귀비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원한 사랑의 비극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불후의 명작이 바로 장안가, 끝없는 한의 노래입니다. 장안가는 129절에 달하는 긴 서사시입니다. 시는 현종이 양귀비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황홀한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진정한 핵심은 양귀비가 죽은 이후입니다. 바로 남겨진 자 현종의 슬픔입니다. 백거이는 현종이 촉으로 피난가며 돌아오며 그리고 상양궁에 갇혀서 겪는 모든 고통을 절절하게 묘사했습니다. 백거이는 현종이 죽은 후 그의 영혼이 도사의 도움을 받아 하늘과 땅을 뒤져 마침내 양귀비의 영혼을 만나는 판타지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눈물로 재회하며 마지막 맹세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 시의 가장 유명한 마지막 구절이 터져 나옵니다. 장안가가 발표되자 당나라 전체가 이 시에 열광했습니다. 이 시 한편으로 양귀비의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라를 망친 요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와의 비극적인 사랑 때문에 희생된 순애보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양귀비의 육신은 마웨파의 진흙 속에 세우러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장안가라는 날개를 달고 천년의 세월을 날아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중국 4대 미인 중 한 명으로 수많은 시와 그림, 연극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백거이가 노래한 이 비극적 사랑이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그녀는 정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순진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황제를 현혹하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경국지색의 요부였을까요? 혹은 그 모든 부패와 몰락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침묵의 공범자였을까요? 전통적인 유교 사관에서 양귀비에 대한 평가는 가혹합니다. 마웨파에서 병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녀는 재앙의 뿌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녀의 죄는 명백합니다. 첫째, 그녀는 황제를 현혹시켰습니다. 현종이 30년간 이룩한 개원의 치를 잇고 정사를 내팽개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양귀비입니다. 그녀는 황제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그를 총명한 군주에서 사랑의 눈먼 늙은이로 전락시켰습니다. 둘째, 그녀는 사치로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여지 하나를 먹기 위해 수많은 병사와 말을 죽게 만들고 그녀와 세 언니의 사치를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삶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녀는 간신의 등용문이었습니다. 만약 양귀비가 없었다면 시장의 불량배였던 양국충이 어떻게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양귀비가 없었다면 이민족 장군 안녹산이 어떻게 황제의 양아들이 되어 당나라 최강의 군사력을 손에 쥘 수 있었겠습니까? 양국충의 부패와 안녹산의 야심은 모두 양귀비의 총애라는 땅 위에서 자라난 독버섯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직접 오빠를 재상으로 삼으소서라고 말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국충이 나라를 좀먹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안녹산과의 위험한 모자놀이를 즐겼습니다. 따라서 마웨파에서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비극이 아니라 나라를 망친 죄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자 인과응보라는 것이 전통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역사가는 이 모든 책임을 38세에 죽은 여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각에서
양귀비는 거대한 시스템 붕괴의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진짜 원흉은 양귀비가 아니라 바로 당 현종 자신입니다. 첫째, 황제의 타락은 양귀비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종이 정치에 염증을 느낀 것은 60세를 바라보던 시점, 즉 양귀비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간신 이인보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었고 사랑했던 무혜비가 죽은 뒤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귀비는 현종의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타락할 준비가 되어 있던 현종에게 나타난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결정은 황제가 내렸습니다. 양귀비가 양국충의 등을 떠밀었습니까? 아닙니다. 양국충에게 40개가 넘는 관직을 주며 재상으로 임명한 사람은 현종입니다. 양귀비가 안록산에게 군대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록산에게 세계 번진의 군사력을 몰아준 사람도 현종입니다. 양국충과 안록산의 갈등을 알면서도 사이좋게 지내라며 어설프게 봉합하려 한 사람도 현종입니다. 그녀는 절대 권력을 가진 남편을 둔 아내였을 뿐 측천무우처럼 스스로 정치 권력을 휘두른 여제는 아니었습니다. 셋째, 그녀의 죽음은 정치적 쇼였습니다. 마외파에서 병사들이 그녀를 죽이라고 요구한 것은 그녀가 재앙의 뿌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 황제의 모든 실책을 상징하는 대리물이 필요했습니다. 황제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음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의 분노를 잠재울 희생제물. 양귀비는 그 역할의 가장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안사의 난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전쟁은 그 후 8년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전쟁의 원인 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시각에서 그녀는 황제의 사랑을 받았다는 죄밖에 없는 늙고 무능해진 남편의 모든 실책을 뒤집어 쓴 비운의 여인일 뿐입니다. 그녀의 죄는 적극적인 악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 권력자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졌어야 할 책임을 방기한 부자귀의 죄입니다. 그녀는 공범자였고 최소한 방관자였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권력과 결합하고 책임을 망각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귀비는 그 독배를 마셨고 그 독배를 황제에게 권했으며 결국 그 독 때문에 쓰러져 갔습니다. 장안가는 그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노래하지만 역사는 그녀의 무덤 위에서 불타버린 당나라의 황금기와 안사의 난으로 죽어간 수천만 백성의 비명을 함께 기억합니다. 1000년이 지난 오늘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